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아침, 한기석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에 놓인 커피 향이 아파트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년 퇴직 후 처음 맞는 날이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은 자유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군. 기석은 젊은 시절부터 꿈꿔온 세계여행의 계획을 떠올렸다. 수십 년간 직장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쌓인 피로와 희생을 보상받는 순간이 올 것 같았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동료들에게 받은 꽃다발과 기념품은 아직도 그의 거실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한기석은 평생 한 회사를 위해 살아왔다. 30대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는 자신의 꿈과 자유를 포기해야 했다. 아빠는 괜찮아. 너희만 잘 크면 돼. 그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여행 잡지를 펼치며 마음속에 묻어둔 열망을 달래곤 했다.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노르웨이의 피오르까지.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떠났던 여행이었지만 현실은 그를 잡아두고 있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의 역할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그를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믿었다. 기석은 오래된 서랍에서 여행 다이어리를 꺼냈다. 수십 년간 틈틈이 작성한 그 다이어리는 기석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해서 베니스, 피렌체,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넘어가고 마지막은 북유럽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겠지. 지도를 펼쳐놓고 머릿속으로 경로를 상상하던 그는 들뜬 마음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껴둔 세계여행 패키지를 살펴보며 예산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퇴직금을 받았고 모아둔 노후 자금도 있었다.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시간이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꿈틀거렸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을 다독였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한 거야. 충분히 기다렸잖아. 저녁 무렵 기석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여행 사진들, 회사에서 있었던 단합대회, 그리고 몇 안 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 사진들 속에 기석은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으며 자신에게 묻는다. 내 인생에서 정말 나를 위해 산 순간이 있었나? 그 질문은 기석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가족과 직장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인생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날 밤 기석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 세계여행을 가보려고 한다. 장남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갑자기요? 준비는 다 되셨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이야.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하셨어요, 아빠. 이번엔 아빠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 자녀들의 표정은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다. 기석은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옳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여행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아 낡아 보였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설레었다.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기석은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꿈꿔왔던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비를 마치고 난 후 그는 우연히 은행에서 연금과 퇴직금의 상태를 점검하며 예상보다 부족한 자금 현실에 직면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실제로는 그의 여행 계획을 모두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석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치며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줄여야 할까? 아니면 경로를 수정해야 하나?
그는 점점 머릿속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든 떠날 수 있을 거야. 이건 내 마지막 기회니까.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온 아침, 한기석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여행 준비로 설렘이 가득했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무겁고 찝찝한 기운이 떠나지 않았다. 전날 밤 퇴직금과 연금 잔액을 확인한 후부터였다. 그는 탁자 위에 펼쳐진 여행 다이어리와 은행 명세서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돈으로 정말 가능할까? 기석은 은행에서 받은 연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퇴직금은 예상보다 많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은 턱없이 부족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한 채 수십 년 전 계산했던 예상 금액은 현재 그의 삶을 뒷받침하기에 빠듯해 보였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정리했지만 아무리 다시 계산해도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장기여행조차 쉽지 않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에게 있었다. 기석이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장남인 한재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기석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럼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구나. 하지만 재민의 목소리는 어딘가 망설임이 가득했다. 곧이어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빠, 사실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한데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기석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업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냐? 너 사업 자금은 다 준비됐다고 하지 않았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 상황도 안 좋아서 추가 자금이 좀 필요해요. 기석은 재민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꿈꿔온 여행 계획도 이 요청으로 인해 또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재민의 전화를 끊고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 이번에는 딸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요즘 잘 계시죠? 그럼 너희는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런데 육아 때문에 힘들어요. 어린이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직장일도 버겁고 아빠가 혹시 잠깐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기석은 당황했다. 자신은 이제 막 퇴직했고 본격적으로 인생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소연아, 아빠가 도와주고 싶긴 한데 지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빠, 저도 이런 부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기석의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기석은 탁자에 앉아 여행 계획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설렘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적힌 도시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생각했다. 베니스는 빼야겠군. 그럼 파리랑 바르셀로나만 갈까? 아니, 그것도 힘들겠지. 그의 계획은 점점 축소되었고 마침내 그는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여행조차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기석은 그날 밤 오랜만에 불면의 밤을 보냈다.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충돌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걱정이 그를 짓눌렀다. 자식이 힘들단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외면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 결국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갔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다이어리를 덮어버렸다. 대신 장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재민아, 내가 힘들다니 아빠가 도와줘야지. 필요한 금액을 보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뒤로 딸 소연에게도 전화를 걸어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기석은 마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허무함을 느꼈다. 그의 여행 계획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기석은 공원으로 나가 홀로 산책을 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이 이루지 못할 꿈들을 떠올렸다.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이기적이었더라면.
하지만 그는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족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이었음을 이해하려 했었다. 기석은 집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다시 옷장에 넣었다. 가방을 닫는 그의 손길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믿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여행은 다음으로 미뤄야겠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갔다. 한기석은 자신이 자청한 선택들을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었다. 장남 재민의 요청으로 부족한 사업 자금을 송금한 뒤 딸 소연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하루 육아 전쟁에 뛰어들었다. 자신만을 위한 여행 계획은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의 다이어리는 다시 서랍 속 깊이 감춰졌다. 기석은 주말마다 공원 산책을 하면서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보려 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졌지만 그를 붙드는 가족의 손길이 그의 자유를 막아서는 듯했다. 아빠, 애는 밥 먹었어요? 소연의 물음에 기석은 서둘러 아이의 옷자락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먹였어. 그런데 이 녀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 소연은 짧게 웃고는 다시 회사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재택근무를 하며 겨우겨우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었지만 기석의 도움 없이는 버텨낼 수 없었다. 그러나 기석은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다. 애써 놀아주려 했지만 어린 손녀가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모습은 그의 체력을 소모시키기에 충분했다. 할아버지, 이거 해줘요. 손자는 장난감을 들고 기석의 다리를 붙잡았다. 기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기석은 재민의 사업 관련 소식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재민아, 돈은 잘 썼니?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빠, 사실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기석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무슨 문제인데? 생각보다 투자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해요. 현재 자금으론 시작이 어렵겠어요. 재민의 말은 기석에게 청천벽력 같았다. 이미 큰 돈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 재민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빠,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기석은 재민의 목소리에서 자신감 없는 태도를 읽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석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서랍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여행지 이름 하나하나를 짚으며 그는 속삭였다. 이곳들은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하지만 그의 손은 결국 다이어리를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를 억눌렀다. 며칠 후 기석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 하지만 그의 말에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아빠, 지금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힘들어요. 소연은 당황하며 말했다. 재민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듯 눈길을 피했다. 기석은 그 순간 자신이 가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식탁을 응시했다. 기석은 그날 밤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곱씹었다. 그는 과거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여행은 나중에도 갈 수 있잖아. 기석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시 딸 소연의 집으로 향했다. 재민과의 대화는 더 이상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허무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문득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퇴직 후 한기석은 분주하게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돕는데 힘을 쏟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더 이상 누르기 어려운 좌절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기석은 소연의 집으로 향했다. 출근을 서두르는 소연은 기석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도 부탁 좀 드릴게요. 저녁에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기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너 일 열심히 해라. 애는 내가 잘 돌볼게.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육아의 책임감, 쌓여가는 피로감,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기석은 손자를 재우고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다. 그 순간 장남 재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저예요. 사업 때문에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기석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냐?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야?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투자금을 조금 더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서요. 기석은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재민의 말을 들었다. 이미 보탤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지원한 상태였는데 또다시 요구가 이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기석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았다. 그는 여행 다이어리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가 적어놓은 여행 일정은 이제 더 이상 현실감이 없었다. 내가 이걸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묵직한 침묵이 돌아왔다. 그때 집안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소연이었다. 아빠, 미안해요. 저번에 도와주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는데 어린이집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당장 해결해야 해서 혹시 이번에도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기석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래. 알았다. 아빠가 해결해 볼게. 전화를 끊은 뒤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기석은 불을 끈 방에서 혼자 눈을 감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후 기석은 결심을 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자신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여행 계획을 재검토하며 가까운 도시로라도 떠나보기로 했다. 기차표를 예약하고 간단한 짐을 꾸렸다. 이틀만이라도 떠나보자.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가 떠나려는 날 아침 전화벨 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재민이었다. 아빠, 급한 일이 생겼어요. 거래처 문제가 터져서 오늘 꼭 만나야 하는데 아이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기석은 손에 쥔 기차표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민아. 오늘은 내가 좀 바쁜데. 재민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도 진짜 힘들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기석은 결국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았다. 내가 갈게. 기석은 기차표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재민의 집으로 향했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여행 다이어리를 찢어버렸다. 산산조각 난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여행은 꿈일 뿐이었나 보다. 기석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활기가 없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모두 자신의 문제에 바빴고 기석의 고독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깊어만 갔다. 한기석의 일상은 점점 더 무겁고 고단해졌다. 그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억눌린 감정들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쳤다. 이제는 그 억눌림이 그의 표정과 행동에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도 아이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준비를 해야 해서요. 기석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바쁘다는 거 이해해. 그러나 속으로는 점점 분노가 쌓이고 있었다. 그는 점심을 먹다 말고 책상에 앉아 자신을 위한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나도 내 삶이 있는 사람인데. 그날 오후 아들 재민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투자금이 조금만 더 필요해서요. 아빠가 좀 도와주시면 이번엔 꼭 성공할 겁니다. 기석은 무겁게 대답했다. 재민아, 나도 이제는 가진 게 많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다. 더는 안 돼. 재민은 당황했지만 끝내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기석은 머리를 부여잡았다. 더는 아무것도 내어줄 여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석은 신체적인 변화도 느끼기 시작했다. 밤에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자주 머리가 어지러웠다.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의사는 단순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가벼운 휴식을 권했다. 스트레스라니. 그는 의사의 말을 떠올리며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의 삶에는 스트레스를 피할 공간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휴식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거지. 내겐 그런 여유가 없어.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기석의 집에 모였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자리였지만 기석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빠, 이번 주엔 손자랑 더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죠? 소연이 물었다. 재민도 슬쩍 끼어들었다. 아버지, 제가 새로 계약하려는 곳이 있어서 시간 날 때 한번 보증 서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희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위해 다 해주길 바라는 거냐?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놀랐다. 아빠,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소연이 물었다. 기석은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정말 답이 없구나. 너희는 내게 아무런 여유도 남겨두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고.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그날 이후 기석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않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점점 더 침잠해갔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게 내가 바라던 인생이었나?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무기력해 보였다. 젊은 시절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기석은 다시 한번 자신의 여행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소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죠? 기석은 짐을 든 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짐을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한기석의 삶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점차 의미를 잃어가는 것을 느꼈고 가족들은 그를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들 재민의 사업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소연은 여전히 일에 쫓겨 그에게 의지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석은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국 그를 넘어뜨린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다. 기석은 어느 날 다시 한번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의 지체가 없음을 경고하며 긴급히 입원할 것을 권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가족을 두고 입원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기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을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워 그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석 씨,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살아왔어요. 기석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그 말이 자신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떠맡아왔던 무게의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석은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에게 말없이 저녁을 차려놓고
그들의 일상에 잠시나마 침입할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 그날 밤 기석은 식탁에 앉아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재민은 늦은 시간까지 회식이 끝나지 않았고 소연은 아이와 함께 늦게 귀가했다. 기석은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혼자 밥을 먹었다. 재민이 집에 들어오자 기석은 의도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재민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 재민은 얼굴을 돌리며 대답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얘기할게요. 기석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들 역시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가족은 이미 기석을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들이 일상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일 뿐,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되지 않은 듯했다. 그날 밤 기석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퍼져갔고 그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분노와 아픔이 한꺼번에 터졌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의 고통을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관심했다. 그 순간 기석은 자신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기석은 소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소연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너희에게 계속 희생하는 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소연은 기석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모든 게 지겨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그의 말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기석의 손을 잡았지만 기석은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기석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며 계속해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카페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기석이 생각하기에 단순한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기석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내가 겪었던 고통을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구나. 기석은 놀라며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겠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너무 힘들어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결국엔 무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고통을 이기고 나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거니까. 기석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기석은 그 후로 더 이상 가족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삶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여행은 아니었지만 기석은 매일 산책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기석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겠어.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겠다. 소연과 재민은 잠시 놀랐지만 기석의 결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석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몇 주 후 기석은 다시 병원에 갔다. 의사는 그에게 놀라운 말을 전했다. 기석 씨, 놀라운 일이네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짐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석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마음의 치유가 시작된 것을 의미했다. 기석은 그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병원에서 의사가 전한 건강상의 호전 소식은 그에게 또 다른 생명의 불꽃을 선물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희생과 고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석은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이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결코 쉽지 않았다.
기석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그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그는 첫 번째 도전으로 과거에 미뤄왔던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기석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쳤다. 그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꿈을 미뤄온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도 큰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시작되자마자 기석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마주하게 된다. 기석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욕에 차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재미는 기석에게 다시 그런 일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표했다. 소연은 아버지, 몸도 이제 많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기석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눈앞이 어두워졌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아직도 보호하고 의존해야 할 존재로만 보고 있었다. 그래. 나도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왜 아무도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기석은 심지어 재민에게 큰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가족들에 대한 불만이 기석의 마음을 점점 더 악화시켰다. 기석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다. 기석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첫 번째 실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품의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자꾸만 위기에 처했다. 그는 끝없이 고민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한 번의 실패가 나를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진 않을까? 밤늦게까지 일하며 기석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소연이 찾아왔다. 기석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나도 아버지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소연의 눈빛은 기석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동안 소연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위로하려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기석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석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도전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두 번째 도전은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성공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기석은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았다. 그의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기석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다. 소연과 재민은 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재민은 처음으로 기석의 결정을 존중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소연은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도와줄게요. 아버지 혼자서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기석은 그들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던 것 같았다. 이제는 그들도 자신을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힘을 얻었다. 기석은 사업에서 점차 안정적인 성과를 얻었고 그의 마음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질문했다. 내가 정말 행복한 걸까?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기석은 소연과 재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열어갔다. 사업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앞으로도 아빠는 너희를 위해 살도록 할게.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를 안았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도와줄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떠맡지 않아도 됩니다. 기석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며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기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기석은 점차 사업을 확장하며 삶의 일부 안정성을 되찾은 듯했다. 그동안의 고통을 뒤로하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석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안에서 허전함을 느꼈다. 금전적인 안정, 가족과의 회복된 관계가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기석은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이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런 고민의 끝에서 기석은 다시 한번 자신이 원했던 자유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얻기 위한 마지막 걸음은 결코 쉽지 않았다. 기석은 오랜 시간 동안 희생과 타협 속에서 살았다. 그가 살아온 인생은 가족을 위한 무거운 짐을 지는 일련의 과정들이었다. 사업도 가족도 모두 그를 계속해서 필요로 했지만 기석은 어느 순간 자신이 단지 필요한 존재로만 남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유를 원했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내 꿈을 찾아야 한다. 기석은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그의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그동안 가족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온 그는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기석이 떠나기로 결심한 날, 소연은 그의 결정을 듣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소연,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어. 더 이상 나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 소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석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이 이끌어온 모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었다. 기석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낯선 도시로 떠나면서 그동안 놓아두었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자신을 찾으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길을 떠난 기석은 오히려 더욱 깊은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매일매일 자신과 마주쳤고 그가 그동안 떠맡아왔던 삶의 무게가 다시 한번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기석은 어느 카페에서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에게 자유란 사실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도 그를 요구하지 않던 시간 속에서 기석은 점차 더 많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다. 여행을 떠난 지 몇 주가 지나고 기석은 자신이 느끼는 고독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돌아갈 결심을 했다. 그는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기석이 돌아온 날 소연과 재민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석의 갑작스러운 여행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기석은 그들을 보자마자 느꼈다. 그가 떠나기 전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필요로 했는지를. 이제 그는 그들과 다시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기석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기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갈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한 여행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찾지 못한 채 돌아온 것이다. 기석은 자신이 놓쳤던 부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유를 꿈꾸기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한 듯했다.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기석은 그렇게 말하며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재민과 소연은 그의 말을 듣고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감정을 고백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석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원했던 자유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석은 결국 자신이 떠나려고 했던 그 길을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단지 가족을 위한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자유를 얻은 것으로 끝났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해보겠지만 이제는 함께할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겠다. 기석은 그런 다짐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기석은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동안의 긴 싸움 끝에 얻은 작은 평화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짧았다. 기석은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들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기석은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생각들이 떠돌았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잠에서 깨운 것이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가족은 그를 지지했지만 기석은 그 모든 것이 어딘가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그는 계속해서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또다시 홀로 남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기석은 결국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가족과 사업에서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찾고 내면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연과 재민은 그가 떠나겠다고 하자 당황했고 그들은 기석의 선택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아버지, 또 떠나려고요? 우리가 이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그렇게 혼자서 또 떠나면 또 다시 무너지실 거예요. 그동안 충분히 힘드셨잖아요. 재민도 기석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 하지만 기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갈 길을 알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가족을 뒤로 한 채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기석은 다시 한번 홀로 떠났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가 떠난 곳은 작은 산속의 조용한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기석은 오랫동안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으며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기석은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며 내가 과연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반복했다. 혼자 남은 기석은 다시 한번 고독을 깊이 느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왜 여전히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주간의 고요한 시간이 지나자 기석은 점차 그 고독에 익숙해졌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고난과 희생을 떠올리며 그때의 마음을 되새겼다. 그 과정에서 기석은 자신이 왜 그렇게 가족을 멀리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자존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기석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끊임없이 방어적이었던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었다. 그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던 중
한 가지 깨달음이 그를 찾아왔다. 그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동시에 깨닫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의미하며 이는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기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시했다. 기석은 결국 산속의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그가 떠났던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이 겪은 상처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석은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느꼈다. 그는 소연과 재민에게 다시 한번 사라져간 시간들을 회복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는 예전의 자신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떠맡지 않고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기석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시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기석이 돌아온 날, 소연과 재민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그동안 기석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가 떠났던 이유를 완전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기석이 돌아온 뒤 그들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지고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기석은 처음으로 가족에게 진정한 마음을 열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감정들을 나누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동안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기석은 가족들에게 고백했다. 그날 밤 기석은 문득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었다. 그는 그동안 갈망했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외로움과 고립이 아닌 사랑과 관계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 기석은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잡았다. 그가 진정 원하는 삶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임을 확신했다. 긴 시간 청취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